울어도 된다. 하지만 소리내 울지는 말거라. 노인 앞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아이를 달래지도 안아주지도 않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날 밤, 어린아이는 깊은 산골, 홀로 사는 노인의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를 찾는 자들이 마을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기에 노인은 목숨까지 걸고 아이를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밤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외딴 마을에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사 비가 아니었지요.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빗줄기가 밤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끝자락 산비탈 아래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운 초가 한 채가 서 있었지요.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굵은 줄기로 쉴 새 없이 떨어졌고 마당에는 진흙탕이 질퍽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박노인이라 불리는 늙은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걸음도 느린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늘 낡은 옷차림에 말수도 적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늙은이쯤으로 여겼습니다. 홀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 남의 일에 좀처럼 끼어들지도 않았지요. 그날 밤 박노인은 처마 밑에 쌓아둔 장작을 안으로 들이던 참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면 땔감이 못 쓰게 되니까요. 굽은 허리를 펴며 마지막 장작짐을 안았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쾅쾅 내리치는 소리가 아니었지요. 문고리를 붙잡고 간신히 흔드는 듯한 약하면서도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사람이 남은 힘을 쥐어짜 문에 매달리는 것만 같은 소리였지요. 박노인은 들고 있던 장작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여인 하나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채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여인의 옷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비에 젖고 흙탕물에 범벅이 되고 거기에 검붉은 핏물까지 뒤섞여 있었지요. 얼굴은 핏기가 다 빠져 허옇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고 짧았지요. 그 품에 안긴 아이는 5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말 한마디 못한 채 그저 덜덜 떨고만 있었지요. 젖은 머리카락은 뺨에 들러붙어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한순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줄기가 쓰러진 여인의 등을 그대로 적시고 있었지요. 박노인은 서둘러 몸을 굽혀 여인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박노인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끊기면서도 간절함만은 또렷했지요. 박노인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이는 아랫목에 앉히고 숨이 끊어져 가는 여인은 조심스레 눕혔지요. 아궁이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어 그나마 방 안은 따뜻한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곧 여인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젖은 옷깃을 걷어내자 깊은 칼자국이 드러났지요.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뒤였습니다. 손을 써 볼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 역시 그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음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그럼에도 여인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좌이정 대감마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박노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말을 이었지요. 이 아이는 연희 아씨입니다. 좌이정 대감마님의 마지막 핏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박노인의 소매를 더욱 힘주어 움켜쥐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만은 그 말을 끝으로 여인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눈은 스르르 감겼고 가쁘게 이어지던 숨소리도 끝내 멎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쏟아지는 빗소리와 아궁이 불씨가 타닥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지요. 아이는 그저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탓에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저 늘 자신을 안아주던 손이 더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입술은 겁에 질린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는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낯선 일이어서 어린아이는 그저 숨도 죽인 채 여인을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박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죽은 여인과 덜덜 떨고 있는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박노인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 이름은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거라. 아이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박노인을 올려다보았지요. 아이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말만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지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비는 끝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박노인은 삽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에 젖은 흙을 파고 여인의 시신을 조용히 묻었지요. 무덤 위에 돌 몇 개를 올려놓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그의 등은 유난히 굽어 보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아랫목에 웅크린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그리고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불을 살렸습니다. 꺼져 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오르자 아이의 창백하던 얼굴에도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불길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빚을 갚을 때가 왔구나.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 끝자락 초가집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한 아이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낯선 방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군데군데 흙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는 찬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모두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곧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부엌 쪽에서는 무언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박노인이 아궁이 앞에 앉아 죽을 쓰고 있었지요. 방 안으로는 장작 타는 냄새와 흙냄새가 스며들고 있었고 마른 풀 냄새도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유모는 어디 있나요? 박노인은 죽을 젓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다가 짧게 한마디를 했지요. 죽었다. 그 한마디에 연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곧바로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무뚝뚝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울어도 된다. 하지만 소리 내 울진 마라. 여기선 작은 소리도 멀리 간다. 연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습니다. 작은 어깨가 자꾸만 들썩였지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곱게 자라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제 이름도, 제 집도, 제 곁을 지켜주던 사람도 모두 잃고 만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연희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지요. 그저 죽이 다 끓기를 기다렸다가 사발에 조심스레 덜어 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지요. 먹어야 산다. 박노인의 말은 짧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요. 죽을 한 숟가락 겨우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뜨끈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은 속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아이가 죽을 먹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연희가 사발을 조심스레 내려놓자 그제야 박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얼굴과 말씨 그리고 몸가짐으로는 사흘도 버티지 못한다. 연희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선뜻 알아듣지 못했지요. 박노인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좌이정대 가씨가 아니다. 내 먼 친척 아이고 이름도 연희가 아니라 분이다. 분이요? 그래 분이. 그리고 나를 부를 때도 어르신이라 하지 마라. 그냥 할배라 불러라. 연희는 멍하니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배라는 말은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이 없었지요. 양반가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너무도 낯설고 어색한 부름이었습니다. 왜 제 이름을 쓰면 안 되나요? 박노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화가 닥친다. 그 말에 연희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그 말이 가볍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지요. 그날부터 연희는 산골 아이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앉는 법부터 고쳐야 했지요. 양반가 교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단정하게 앉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었지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앉으면 눈에 띈다. 마루 끝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라. 다리도 편하게 뻗고. 연희는 어색하게 자세를 바꿨습니다. 다리를 뻗고 앉으니 몸이 불편했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앉으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말씨도 문제였습니다. 배가 고파요라고 하지 말고 배고파라고 해야 했고, 알겠습니다. 대신 그저 응 하고 짧게 대답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지요. 길고 공손하게 말하는 버릇부터 하나씩 고쳐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자꾸만 틀렸습니다. 할배, 물 좀 주시겠어요? 박노인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 줘. 연희는 어색한 얼굴로 그 말을 따라 했습니다.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몹시 이상했지요. 마치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몸가짐도 고쳐야 했습니다. 연희는 걷는 모습부터 산골 아이답지 않았지요. 박노인은 그런 연희를 보며 너무 얌전하고 가볍게 걷지 말고 손도 힘없이 늘어뜨린 채 털레털레 걸으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애써 그대로 따라 해보았지만 오래 몸에 밴 버릇은 좀처럼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노인은 이것저것 섞어 만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숯가루와 황토, 그리고 약재 찌꺼기를 개어 만든 것이었지요. 그는 그것을 손에 덜어 연희의 얼굴에 천천히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움찔했습니다. 박노인의 손은 연희의 뺨을 지나 이마로 다시 턱 아래로 조심스레 움직였지요. 뽀얗던 얼굴 위로 칙칙한 빛이 덧입혀졌습니다. 거울이 없어 제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손끝으로 만져보니 끈적하고 낯설기만 했지요. 박노인은 손등에도 그것을 발랐습니다. 양반과 교수의 손은 희고 고왔지만 산골 아이의 손은 그럴 수 없었지요. 햇볕에 그을리고 흙을 만지고 물을 길며 살아온 손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박노인이 연희의 손등에 약재 찌꺼기를 문질러 바르자 곱던 손도 금세 거칠고 칙칙해 보였습니다. 연희는 달라진 제 손을 내려다보다가 끝내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이건 싫어요. 박노인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싫어도 해야 살 수 있다. 말은 매정했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손끝이 놀라울 만큼 조심스러웠던 것이지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 살피며 발랐고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농도까지 가늠해 가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손놀림은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해 오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능숙했지요. 그것은 평범한 산골 노인의 손놀림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손을 봐야 했습니다. 박노인은 연희의 단정하게 따여있던 머리를 풀어버리고 일부러 성기고 헐겁게 다시 묶었지요. 그러자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얼굴가로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거울로 제 모습을 본 적은 없었지만 손끝으로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이지요. 좌의정댁 막내 아씨가 아니라 그저 가난한 산골집 계집아이처럼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요. 작은 삐걱거림이었습니다. 눈을 살짝 떠보니 박노인이 방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서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가늘고 긴 침통 같은 것이 있었지요.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물건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고 작은 은빛 도구들이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박노인은 그것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서랍을 닫아버렸습니다. 연희는 못 본 척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박노인은 연희의 말투를 들을 때마다 바로잡았고 걷는 모습을 보면 다시 걷게 했으며 앉아있는 자세까지 하나하나 고쳐주었지요. 연희에게는 그 모든 일이 몹시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속상한 마음에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박노인은 같은 말만 했습니다. 살려면 해야 한다. 하지만 연희도 이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요. 아직도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들키는 날에는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모가 왜 목숨을 잃었는지, 자신이 왜 이 깊은 산골까지 숨어들어 와야 했는지도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았지요. 그래서 연희는 힘들어도 참고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나무젓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 몸에 밴 버릇처럼 저절로 나온 일이었지요. 양반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며 자라니까요. 박노인이 그것을 보더니 얼른 발로 지워버렸습니다. 글 쓰는 것도 눈에 띈다. 산골 아이가 글을 알면 이상하지 않겠느냐.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하나를 잃은 기분이었지요. 이름을 잃고 말씨를 잃고 얼굴빛을 잃고 이제는 글까지. 하지만 박노인의 얼굴은 엄했습니다. 지금 내가 잃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그 말에 연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시 해가 뜨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연희의 말씨는 조금씩 짧아졌고 몸가짐은 조금씩 거칠어졌지요. 뽀얗던 얼굴은 칙칙해졌고 곱던 손은 거칠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노인이 연희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볼만하구나. 칭찬은 아니었지요. 그냥 눈에 덜 띄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조금 기뻤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 들었지요. 박노인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눈에 띄지 않는 것과 들키지 않는 것은 다르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에서는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좌의정이 영모를 꾀했다는 날, 그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대가 함께 살던 큰 기와집은 불길에 휩싸였고 집안 사람들은 끌려가거나 죽거나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그 일을 앞장서 밀어붙인 것은 다름 아닌 우의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역적을 잡아낸 충신처럼 굴었지요. 임금 앞에 엎드려 나라를 걱정하는 척했고 조정 대신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른 일을 세운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셈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눈에 가시였던 좌의정을 없애기 위해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이었지요. 거짓으로 증인을 세우고 없는 증거들을 꾸며 내고 입을 막아야 할 사람은 조용히 없앴습니다. 하나하나 치밀하게 짜 맞춘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우의정에게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멸문의 밤, 연희의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지요. 어린 계집아이 하나와 유모 하나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우의정은 이를 갈았습니다. 살아남은 핏줄이 하나라도 있으면 언젠가 화근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도 나중에는 온 들판을 태우는 법이었습니다. 우의정은 곧 포도청에 서관역을 불렀습니다. 서관역은 차갑고 집요한 사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고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끈질김도 있었지요. 포도청 안에서도 그를 꺼리는 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무서운 부류였던 것입니다. 서관역은 명을 받자마자 움직였습니다. 한양 가까운 곳부터 뒤지기 시작해 점점 범위를 넓혀갔지요. 산골 마을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계집아이와 중년 여인이 함께 다녔다는 자취를 끈질기게 쫓았지요. 그러다 어느 시골 마을 이름이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깊은 산속 외딴 마을. 세상 소식도 잘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사람 하나 숨기기에는 더없이 알맞은 자리였습니다. 서관역은 군졸 몇을 데리고 곧장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수색은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외지인이 드문 마을이다 보니 수상한 사람이 하나만 나타나도 소문은 금세 퍼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박노인은 마당에서 낡은 삽을 손질하고 있었지요. 연희는 뒤뜰 장작더미 옆 좁은 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그리로 숨으라고 박노인이 미리 일러둔 자리였지요. 군졸들이 대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서관역이 앞장서고 군졸 대여섯이 뒤를 따랐지요. 그들은 집 안팎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고 광을 들여다보고 아궁이 앞까지 살폈지요. 그런데도 박노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삽을 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요. 서관역이 박노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낯선 아이 못 봤소. 대여섯 살쯤 된 계집아이 말이요.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드렁한 얼굴이었지요. 이 산골까지 낯선 아이가 왜 옵니까? 여기는 제 발로 찾아올 곳이 아니요. 별다를 것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태도가 눈에 걸렸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포도청 군졸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당황하거나 겁을 먹기 마련인데 이 늙은이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관역은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군졸 하나가 뒤뜰로 갔습니다. 장작더미 근처를 어슬렁거리더니 한쪽에 말려 둔 풀더미를 발로 걷어찼지요. 풀이 흩어지며 먼지가 일었습니다. 순간 박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낮고 짧은 말이 뒤따랐지요. 그건 손대지 마라. 군졸이 움찔하며 발을 멈추었습니다. 늙은이의 목소리에 뭔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저 산골 노인의 투덜거림과는 달랐습니다. 서관역 역시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박노인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이날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소. 혹시 낯선 사람을 보거든 관가에 알리시오. 그 말을 남기고 수색대는 물러갔습니다. 연희는 좁은 광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군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들으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지요.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박노인이 광문을 열었습니다. 나와도 된다. 연희는 겨우 기어 나오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설 수도 없었지요.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연희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번은 잘 넘겼지만 또 올 것이다.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에 질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며칠 뒤, 이번에는 마을 안에서 수군거림이 먼저 돌았습니다. 마을에는 만수동이라 불리는 사내가 하나 있었지요. 남의 일에 코를 들이밀기 좋아하고 힘 있는 쪽에 붙어 한몫 챙기려는 얄팍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수동은 박노인의 집에 낯선 계집아이가 숨어 있다는 낌새를 눈치챘지요. 어디서 들은 것인지 아니면 제 눈으로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 말을 관가 쪽에 슬쩍 흘렸습니다. 공을 세워 뭔가를 얻어보려는 속셈이었지요. 서관역은 다시 시골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집요했고 더 날카로웠지요. 박노인은 연희를 급히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연희를 눕혔지요. 가만히 누워 있어라. 아픈 아이처럼 보여야 한다. 박노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붉은 빛이 도는 약재 찌꺼기를 꺼내더니 연희의 얼굴에 발랐습니다. 뺨과 이마, 목덜미까지 꼼꼼히 문질러
마치 붉은 도듬이 올라온 것처럼 꾸몄지요. 눈은 반쯤 감고 있어라. 힘도 없는 것처럼. 연희는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인은 무언가를 가져와 연희의 입술에 발랐지요. 금세 핏기가 가시고 얼굴빛도 한층 병색이 돌았습니다. 숨은 조금 거칠게 쉬어라. 가끔 기침도 하고. 연희는 이불 속에 누운 채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박노인의 말대로 해야 했지요. 눈을 반쯤 감고 힘없이 축 늘어진 아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관역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군졸들이 그 뒤를 따랐지요. 이번에는 집 안 좀 보겠소. 박노인은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문 앞에 선 채 한마디만 했지요. 병든 아이가 누워 있소.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시오. 서관역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궁이 옆에는 약탕기가 놓여 있었고 쌉싸래한 풀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아랫목에는 아이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붉은 도듬이 올라와 있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지요. 가끔 잔기침까지 새어 나왔습니다. 서관역이 물었습니다. 누구냐, 저 아이는? 박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먼 친척 아이요. 산 너머 친척집에서 데려왔는데 오는 길에 열병이 왔소. 서관역이 한 발 다가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노인이 툭 내뱉었습니다. 혹시 앓는 병이면 책임질 수 없소. 그 한마디에 군졸들이 먼저 주춤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살폈지요. 열병이 옮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산골에서는 병 하나 잘못 옮아도 손쓸 길이 막막했습니다. 서관역도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을 바라보았지요. 박노인은 아랫목으로 다가가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연희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마치 맥을 짚는 것처럼 손가락 셋을 나란히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너무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서관역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지요. 하지만 이날도 결정적인 꼬투리는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물러가겠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방을 나서기 전에 집 안을 한 번 더 훑어보았지요. 벽에 걸린 말린 약재, 구석에 놓인 약절구, 마른 풀 냄새가 밴 살림살이. 낡은 집이었지만 물건 하나하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관역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늙은이는 평범하지 않다. 수색 대가 물러간 뒤에도 연희는 한참 동안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박노인이 얼굴에 바른 약재 찌꺼기를 닦아 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연희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서웠지요.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들키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박노인의 얼굴은 조금도 밝지 않았습니다. 2번 왔으면 3번도 온다. 그리고 3번째는 다를 것이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저 사내는 어리석지 않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벌써 느꼈을 것이다. 3번째 올 때는 너보다 나를 더 찾을 것이다. 연희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배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지요.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 말은 연희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연희는 그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연희는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지요. 시골 마을의 밤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 아래에는 불안한 기운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색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만수동이 또 한 번 입을 놀린 것이었지요. 술자리에서 박노인의 지난 일을 캐묻고 다니다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노인 예전에 궁에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마을에 흘러들어왔을 때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만수동은 그 말을 곧바로 관가에 흘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는 속셈이었지요. 그 말은 곧 서관역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궁에 있었던 사람. 서관역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번째 수색 때 느꼈던 묘한 위화감, 두 번째 수색 때 보았던 박노인의 손놀림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풀더미를 건드렸을 때 눈빛이 달라졌던 일, 병든 아이의 맥을 짚던 익숙한 손끝, 양 냄새가 밴 집 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관역은 세 번째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얼굴이 달랐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박노인이라는 사람을 속속들이 벗겨보러 온 얼굴이었지요. 그날 박노인은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키에 담긴 콩을 까불어 쭉정이를 골라내고 있었지요. 연희는 방문 안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대로 부르기 전에는 나오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콩을 고르던 손도 멈추지 않았지요. 서관역이 군졸 몇을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서관역은 한동안 박노인을 바라보다가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골 늙은이인 줄 알았소. 박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콩을 고르는 손만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서관역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하더군. 그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서관역은 마루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마루 끝에 놓인 낡은 약절구와 그 곁에 쌓인 말린 약재가 눈에 들어왔지요. 병든 아이 숨기는 솜씨도 그렇고 양 냄새 밴 집 안꼴도 그렇고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궁에 있었다는 말이 괜히 도는 게 아니었어. 그 말에 박노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콩을 고르던 손이 멈추고 처음으로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관역을 바라보았지요. 서관역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시오? 그런 사람이 어째서 목숨까지 걸며 남의 집 계집아이 하나를 숨기느냐는 거요. 마당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관역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낮고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입은 은혜라도 갚는 셈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냥 산골 늙은이의 눈이 아니었지요.
오랫동안 감춘 채 살아온 무언가가 그 깊은 눈 속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관역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서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바깥 소리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지요. 서관역의 말이 맞다면 자신은 이 할배의 집에 화를 몰고 온 아이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도 땀이 맺혔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서관역은 박노인을 몰아세우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품어온 의심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지 않느냐는 듯 그를 바라보았지요. 박노인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관역은 박노인이 궁에서 지낸 적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냐며 더욱 바짝 다가섰습니다. 마루에 놓인 약절구와 말린 약재, 병든 아이의 맥을 짚던 익숙한 손놀림까지 들먹이며 평범한 산골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수상한 점이 너무 많다고 몰아붙였지요. 그 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던 박노인은 마침내 손에 쥐고 있던 콩을 내려놓았습니다. 키를 땅에 내려두고 천천히 허리를 편 뒤 서관역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궁에 몸담았던 적은 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로 오래 묻혀있던 지난 날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관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궁에 있던 사람이 어째서 이런 산골에 숨어 살고 있는지, 또 어째서 역적으로 몰린 집안의 아이를 목숨까지 걸고 숨기고 있는지 따져 물었지요. 좌이정에게 입은 은혜라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관역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마침내 제 짐작이 맞았다는 듯 입가에 엷은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노인이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잊는 자는 사람도 아니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루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졸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서관역도 시선을 옮겼지요. 방문이 열리고 연희가 나왔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서 바깥말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할배가 점점 몰리고 있다는 것도,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지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며칠 전 박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산골 아이처럼 굴어야 한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선 사람들이 일제히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얼굴에는 숯과 황토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성기게 흩어져 있었고 옷은 낡고 허름했지요. 맨발에는 흙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박노인을 올려다보다가 배를 슬며시 움켜쥐었습니다. 할배, 배고파. 목소리는 짧고 투박했습니다. 양반과 아씨의 말투가 아니었지요. 하루 종일 굶은 산골 아이가 투정하듯 내뱉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박노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눈빛이 금세 누그러졌지요. 그는 혀를 차듯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살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렇지 않게 연희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손길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지요.
박노인은 군졸들을 힐끗 보며 퉁명스레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이는 돌아서면 배고프다 합니다. 군졸 몇이 피식 웃었습니다. 팽팽하던 마당의 기운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지요. 연희는 입술을 삐죽이며 박노인 옆으로 바싹 다가섰습니다. 치맛자락을 한 손으로 헐렁하게 움켜쥔 채 투정하듯 말했지요. 아침에 먹은 거 다 꺼졌단 말야. 말끝은 짧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공손한데라고는 조금도 없었지요. 이젠 정말 시골 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서관혁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좌이정의 손녀라고 의심하고 이 집까지 왔습니다. 양반가에서 곱게 자란 어린 교수를 찾으러 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아이는 달랐습니다. 얼굴에 때가 묻고 머리는 흐트러지고 맨발에는 흙이 묻어 있는 아이. 배고프다고 칭얼대며 할배 옆에 바싹 붙어 투정하는 아이. 겁먹은 귀한 집 아이라기보다 성질만 까칠해진 산골 계집 아이에 더 가까웠습니다. 서관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등에 식은 땀이 흐르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하지만 끝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겁먹은 기색도 보이지 않았지요. 연희는 다시 배를 문지르며 툭 내뱉었습니다. 할배, 나 진짜 배고파 징징대는 목소리였습니다. 귀찮게 조르는 아이의 말투였지요. 양반가 아씨라면 좀처럼 내지 않을 소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관혁이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도 가만히 서 있었지요. 서관혁이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군졸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옮기던 그가 문득 멈춰 섰지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나 노인장. 박노인이 말없이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숨기는 솜씨가 너무 좋으면 그 또한 화를 부르는 법이요. 그 말을 남기고 수색대는 물러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대문 밖으로 나가는 소리, 골목을 돌아가는 소리도 이내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박노인은 한참 동안 대문 쪽을 바라보다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눈에 보였지요. 연희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짚은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한참 뒤 박노인이 연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박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지요.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끝내 해냈습니다. 박노인이 굽은 허리를 숙여 연희의 머리를 한번 쓸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배고프겠구나. 밥 지어 주마. 그 말에 연희의 입가에 작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은 흐르는데 웃음이 났지요. 그날 저녁 박노인은 연희에게 따뜻한 밥과 나물을 차려주었습니다. 연희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팠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난 뒤 연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배, 저 사람 또 올까? 박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오늘 물러갔다고 끝난 건 아니다. 연희는 숟가락을 꼭 쥔 채 작게 말했습니다. 안 오면 좋겠어.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오면 좋겠구나.
하지만 그의 눈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는 눈빛이 몹시 무거웠지요. 오늘은 넘겼지만 이 집은 이제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관역은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언제든 다시 들이닥칠 수 있었지요. 만수동 같은 자가 또 무슨 말을 흘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결심해야 했습니다. 연희를 이곳에 더 두었다가는 끝내 둘 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래 잠가 두었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방 구석 깊숙한 곳에 밀어두었던 상자였지요.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손바닥으로 먼지를 천천히 쓸어내리고 조용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연희는 아랫목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침통이었습니다. 가늘고 긴 나무통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빛은 바랬지만 오래 아끼며 써 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때 묻은 종이 뭉치도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얇은 종이를 여러 장 묶어둔 것이었지요. 박노인은 그것들을 꺼내 연희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가져가거라. 연희는 침통과 종이 뭉치를 번갈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노인은 침통의 뚜껑을 열어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느다란 바늘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지요. 연희는 다시 종이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이 펼쳐 보인 종이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쓰는 풀, 열을 다스리는 법, 상처를 씻고 피를 멎게 하는 법, 맥을 짚을 때 살펴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지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은 몰라도 된다. 크면 알게 된다. 연희는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할배가 아주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단단한 침통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뒤집혀도 사람 살리는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누구도 내게서 빼앗지 못한다. 내가 익혀두면 그때부터는 온전히 내 것이다. 연희는 그 말을 가만히 새겼습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깊이 남았지요. 박노인은 다시 아궁이 앞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불씨에 장작 하나를 더 넣고 한참 불길을 바라보다가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노인은 한동안 불길만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궁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했었단다. 연희는 가만히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요. 솜씨를 알아주는 이도 있었지만 그곳은 아픈 사람부터 살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힘센 자들 눈치를 더 무서워해야 하는 곳이었지. 박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릴지도 병이 아니라 사람 힘으로 갈리는 곳이었다. 그러다 나도 억울한 일에 휘말렸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었지. 연희는 눈을 크게 뜨고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를 살려준 분이 바로 좌이정 대감이셨다. 연희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좌이정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궁을 떠난 뒤에는 이 깊은 산골까지 흘러들어와 숨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오래도록 가슴에 묻고 살아왔는데
피투성이 유모가 어린 연희를 품에 안은 채 그날 밤 제 대문 앞에 쓰러진 모습을 보는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했지요. 이제야 빚을 갚을 때가 왔구나. 그 한마디에 연희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숨겨주신 거예요?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연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때문에 할배가 위험해진 것 아니냐고 물었지요. 박노인은 담담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한참 뒤 박노인은 더 무거운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예전에 좌의정과 뜻을 함께했던 김유성이라는 선비가 있는데 지금은 몸을 숨기고 있으나 좌의정의 억울함을 잊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그 어른에게 가게 될 거라고 여기보다 그곳이 더 안전하다고 했지요. 연희는 입술을 깨물고 물었습니다. 할배는요? 박노인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까지 움직이면 오히려 더 눈에 띄고 늙은이 하나쯤은 이 산골에 남아 있어야 저쪽의 눈도 잠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고 했지요. 연희는 끝내 박노인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싫다고 했습니다. 할배를 두고 가기 싫다고 아이처럼 매달렸지요. 박노인은 그런 연희의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은혜를 갚기 위해 거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적막하던 초가집에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요.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는 날도 생겼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발소리가 오갔고 방 안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연희는 어느새 박노인의 삶 한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박노인은 끝내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야 대감의 억울함도 풀 수 있고 집안의 이름도 되찾을 수 있다. 연희는 소리 없이 울었고 박노인은 그 곁에 가만히 앉아 기다려 주었습니다. 떠나는 날은 새벽으로 잡혔습니다. 해 뜨기 전에 움직여야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유성 쪽에서 보낸 사람이 수레를 끌고 와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희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었고 품에는 침통과 종이 뭉치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까지 나온 박노인은 물 한 개 낀 산길 앞에 서서 연희를 배웅했습니다. 연희는 몇 걸음 가다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요. 굽은 허리로 서 있는 할배의 모습이 안개 속에서 자꾸 흐려졌습니다. 할배같이 가면 안 돼. 아이의 이 한마디에 박노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지요. 할배 걱정은 말고 지금 가거라. 그래야 산다. 연희는 끝내 울음을 삼킨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연희는 침통을 더욱 세게 품에 안았습니다. 박노인은 수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개가 산길을 덮고 수레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참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지요.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초가집에는 다시 깊은 고요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유성은 연희를 집안의 어린 친척으로 꾸며 숨겨 데려갔습니다. 김유성은 예전에 벼슬을 했던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와 몸을 낮춘 채 살아가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글 읽는 늙은 선비 같았지만 속으로는 좌의정의 억울함을 하루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좌의정과는
오래전부터 뜻을 함께했던 사이였지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같았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하는 성품도 닮아 있었습니다. 좌의정이 역적으로 몰려 집안이 무너졌을 때 김유성은 이를 갈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설 수 없었습니다. 우의정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도 같은 꼴을 당할 판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몸을 낮춘 채 때를 기다렸습니다. 연희를 받아들인 것도 그 기다림 속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좌의정의 마지막 핏줄.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진실을 밝힐 불씨가 될 수 있었지요. 김유성은 연희를 자기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먼 친척집 아이라고 둘러댔고 집안 사람들도 입을 무겁게 다물었습니다. 김유성의 뜻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희는 그렇게 낯선 집에서 새로운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박노인의 초가집과는 너무 달랐지요. 방은 넓었고 마루는 길었으며 오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연희는 한동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침통만은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꺼내 손에 쥐어보았지요.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닿으면 할배가 떠올랐습니다. 구분 등 무뚝뚝한 말투, 그러면서도 늘 조심스러웠던 손길까지. 연희는 그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박노인이 남긴 종이 뭉치도 자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계절마다 쓰는 풀과 사람 살리는 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아는 글자는 읽고 모르는 글자는 물어가며 연희는 그것을 하나씩 익혀 나갔습니다. 마치 할배가 곁에서 다시 가르쳐 주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김유성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우의정이 꾸민 거짓을 뒤집으려면 증거가 필요했고 진실을 말해 줄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조정 안에서 귀를 기울여 줄 이들 역시 있어야 했지요. 김유성은 예전에 좌의정과 뜻을 함께했던 선비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 만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처음에는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우의정의 눈과 귀가 곳곳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잘못 움직였다가는 자신은 물론 집안까지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유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좌의정은 나라를 뒤엎으려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옳은 것을 옳다 말하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거짓이 끝내 진실이 되고 만다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뜻을 함께하기로 한 선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이 되고 10이 되고 조금씩 수가 늘어났지요. 모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끝내 뜻을 모았습니다. 그 뒤로는 증거를 모으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의정에게 씌워진 죄에는 여러 근거가 붙어 있었습니다. 역모를 꾸몄다는 편지와 반역을 도모했다는 증언, 그리고 조정에 올라간 여러 문서들이 있었지요. 김유성과 선비들은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편지를 들여다보았지요. 좌의정이 평소 쓰던 글씨와 견주어 보니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글씨 모양은 비슷했지만 오랜 버릇에서 나오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흉내를 낸 흔적은 있었으나 진짜 손끝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감의 글씨가 아니요. 그 한마디가 큰 물꼬를 텄습니다. 증언도 다시 살폈지요. 좌의정을 몰아세웠던 이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니
끝까지 입을 다문 사람도 있었고, 겁에 질려 숨어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살아남은 한 사람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지요. 우의정 쪽에서 사람을 보내 거짓으로 증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고, 거절하면 집안까지 모조리 없애겠다고 윽박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문서에 찍힌 도장 또한 살폈습니다. 겉보기에는 좌의정의 것이 맞는 듯 했지만 오래 쓴 도장에 남아 있어야 할 자국이 빠져 있었습니다. 진짜를 본떠 새로 만든 것이 분명했지요. 그렇게 하나씩 살펴볼수록 우의정이 쌓아 올린 죄목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의정 쪽에서 눈치를 챈 듯한 순간도 있었고, 뜻을 함께하던 이들 가운데 겁을 먹고 물러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김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지금까지 모은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고 좌의정의 억울함도 끝내 땅속에 묻히고 말 것이라고 그는 되새겼지요. 남은 사람들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문서를 비교하고 몰래 사람을 만나고 조정의 움직임을 살피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연희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게 되었고 박노인이 남긴 종이도 차츰 알아볼 수 있게 되었지요. 모르는 것은 김유성의 집에 드나드는 의원에게 물었고, 아는 것은 밤마다 혼자 익혔습니다. 풀 이름을 외우고 맥을 짚는 법을 배우고 사람의 기운과 얼굴빛을 살피는 법도 하나씩 배워갔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끝으로 맥을 짚어도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고 종이에 적힌 말도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남긴 종이를 펼칠 때마다 다시 힘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연희가 14살쯤 되었을 무렵에는 김유성의 집안에서도 아픈 사람이 생기면 연희에게 한번 보여보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요. 열이 있는지 보고 숨이 가쁜지 살피고 얼굴빛이 어떤지만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큰 열을 앓게 되었습니다.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던 때 연희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살폈지요. 맥을 짚고 숨소리를 듣고 박노인의 종이에 적힌 대로 풀을 다려 먹이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연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성도 조용히 말했지요. 박노인 어르신이 참 귀한 것을 남기셨구나. 연희는 오래된 침통을 품에서 꺼내 보였습니다. 빛은 더 바랬지만 여전히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지요. 할배가 주신 거예요. 사람 살리는 데 쓰라고요. 김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뜻을 잊지 마라. 연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끝에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김유성과 선비들이 모은 증거는 더는 덮을 수 없을 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조정 안에서도 우의정의 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조금씩 늘고 있었지요. 한때 하늘을 찌르던 권세도 세월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우의정에게도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김유성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글에는 좌의정의 억울함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가 거짓이라는 점, 증언이 협박으로 꾸며졌다는 점, 도장까지 본뜬 가짜라는 점이 모두 실렸지요. 조정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의정 쪽에서 막으려 했습니다. 상소를 올린 자를 잡아들이라며
윽박질렀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고 의심은 이미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번져 있었습니다. 끝내 임금은 다시 살펴보라고 명했습니다. 그 뒤로 오래 감춰두었던 거짓이 하나씩 들춰졌습니다. 억지로 맞춘 증언은 갈라졌고 살아남은 증인들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우의정 쪽 사람들이 내놓는 말도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뒤집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의정 쪽도 끝까지 버티며 막으려 했지요. 하지만 진실은 오래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다른 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마침내 조정은 인정했습니다. 좌의정은 역모를 꾀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우의정이 정적을 없애기 위해 없는 죄를 꾸며 씌웠다고,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멀쩡한 충신을 역적으로 몰았다고 말입니다. 그제야 좌의정의 이름에 덧씌워졌던 더러운 먹칠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이름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역적의 집안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집안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연희는 어느새 16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유성이 조용히 연희를 불렀습니다. 이제 끝났다. 네,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 연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물을 흘렸지요. 소리도 없이 오래 참고 있던 것을 내보내듯. 할아버지를 또렷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적 몇 번 뵌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분의 억울함 때문에 자신이 도망쳐야 했고, 유모가 죽었고, 박노인의 집에 숨어 살아야 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거짓이 마침내 밝혀졌다는 것. 연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그 소식은 박노인에게도 닿았습니다. 김유성이 사람을 보낸 것이었지요. 좌의정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소식과 연희가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마당에서 텃밭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고 머리카락은 모두 휘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요. 날이 좋으면 밭을 메고 비가 오기 전에는 장작을 드리는 삶도 그대로였습니다. 사시는 박노인 앞에서 조용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좌의정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렸고 집안의 이름도 다시 바로 섰다는 것. 그리고 연희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거기에는 연희가 꼭 전해달라고 한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픈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배가 주신 침통과 글을 보며 배우고 있어요. 머지않아 꼭 찾아뵐게요.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가에 아주 옅은 웃음이 떠올랐지요. 그 아이에게 전해주시오. 박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오. 그 시간에 아픈 사람 하나라도 더 살피는 게 낫다고. 사신이 떠난 뒤 박노인은 처마 밑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산골 초가에서는 다른 일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한 늙은이가 오래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한 아이를 살렸고 그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조정의 어느 높은 자리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있으시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